안녕하십니까. 자, 감정평가사 경제학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학 어렵죠.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또 쉬운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쩌다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쩌다 나오는 이런 것들은 안 보고 지나가셔도 합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충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장의 경제학의 기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또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경제학의 기초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 구분하는 내용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대치제나 보완제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절에서 경제학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 경제학이 등장한 배경인데, 경제학이 등장한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이용하는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자원의 희소하다는 겁니다. 희소성이라는 말 아시죠? 희소하다.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희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이라고 했는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모든 것을 다 넣을 게 자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구입해서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물론이고, 그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노동력이나 자본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 다 넣을 게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원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자원이 희소하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으로 항상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이다. 지금 무슨 얘기죠?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희소하다는 것이 바로 경제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경제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학은 흔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희소한 자원을 잘 배분해가지고 사람들 모두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것인가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경제학의 출발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경제학 교과서에서 경제학은 희소성과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죠. 경제학은 희소성과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그래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게 경제학이다. 그렇게 하나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거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경제 문제가 무엇이냐?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꽤 오래전에 이제 경제학 교과서로서 두 번째 나온 경제학 교과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짜잘한 책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자잘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나왔었는데, 첫 번째 나온 경제학 원론 교과서가 알프렛 마샬이 쓴 교과서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나온 게 폴 세뮤얼슨이 쓴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뮤얼슨 교수는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제자가 개정판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세뮤얼슨 경제학 해가지고 가장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가장 고전적인 경제학 교과서예요. 그래서 그 세뮤얼슨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바로 이 경제 문제를 갖다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꼭 확인하고 지나가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제한된 자원 또는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예요.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 그래가지고 이 경제를 갖다가 경제학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원 배분 문제인데, 그 자원 배분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뮤얼슨 교수가 이걸 세 가지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자원이 점점 더 고갈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할 때 경제 문제라고도 하고 또 경제의 기본 문제라고도 합니다. 경제학에서 해결해야 할 경제학의 가장 기본 문제예요. 경제의 기본 문제 또는 경제 문제 해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원이 희소하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무엇을 what, 그리고 얼마나 how much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얼마나 to produce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만들까요? 자,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죠. 얼마나?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기준은 소비자의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만들 것인가? 해결 기준은 소비자의 수요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의 수요가 기업의 생산에 반영된다는 것을 갖다가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주권의 원리라고 해서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자, 소비자 주권의 원리라는 용어도 잘 확인하고 지나가실 내용입니다. 자, 기업의 생산을 갖다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수요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해가지고 두 번째는 how to produce라고 하는 거죠. how to produce.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려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야 돼요. 근데 이때 노동을 많이 투입할 거냐, 자본을 많이 투입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생산 방법 또는 생산 기술의 선택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당연히 그렇죠. 임금이 싸다면 노동을 많이 투입해야죠. 그러다가 임금이 비싸면 노동 대신 기계나 설비나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기준은 생산비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수요,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그만큼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산비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갖다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특이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for whom이라고 하는 거예요. for whom to produce. 우리가 생산물이 생산되면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생산물이 나눠집니다. 이걸 우리가 분배라고 그래요. 또는 배분이 분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컨대 생산활동에 노동을 투입해가지고 참여한 사람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갖다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또 자본을 투입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결국 생산물의 분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분배의 기준 여러 가지가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죠? 생산에서의 기여도입니다. 노동이 크게 기여했다면 노동자에게 많이 줘야 될 것이고 자본이 크게 기여했다면 당연히 이자로 많이 지급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에서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개념에 한계 생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계 생산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분배 원리는 뒤에 가면 또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이렇고요. 이제 원래 세뮤얼슨 교수가 제시한 경제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여기서는 생산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분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분배를 얘기를 할 때는 효율성이 아니라 뭘 따지죠? 공평성을 따지죠. 공평한 분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는 주로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강조가 되고 여기서는 또 공평성이라고 하고 또 형평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기준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네 번째 경제 문제입니다. 네 번째 경제 문제는 자원이 점점 더 고갈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나왔던 많은 교과서에서 포함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경제 문제는 언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When to produce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네 가지로 한번 묶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근에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여전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또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도 이 내용이 또 언급이 돼요. 또 이 대학에서 보는 경제학 교과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우리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교과서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제자 취향에 따라서 많이 안 보는 이런 교과서에서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경제학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경제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문제의 본질은 다 선택의 문제예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언제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결국 경제 문제는 시소성의 원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다. 근데 이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 원칙이라고도 하고 이제 경제 원리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프린시플인데 프린시플을 갖다가 원칙이라고도 번역하고 원리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항상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럴 때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결 기준 해가지고 경제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그 경제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효율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경제 원칙하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경제 원칙이다.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로 구분해가지고 최소 비용의 원칙과 최대 효과의 원칙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어쨌든 간에 비용은 최소화한다. 효과는 또는 편익은 최대화한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평성, 특히 그 분배의 경우에는 공평성이 고려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해결 기준은 효율성이다, efficiency.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바로 공평성이라고 하는 equality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할 때 비용을 고려해야죠. 왜냐하면 선택을 하게 되면 얻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는 게 바로 비용인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용 개념은 바로 기회 비용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 비용은 뭐 계산 문제도 처음에 나오고 또 개념도 나오고 잘 나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우리가 생산과 비용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개념은 알고 지나가시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포기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이 그만큼 중요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해가지고 인간은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가능한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선택을 하게 되면 포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럴 때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는 기회비용 해가지고 영어로 글자 그대로 opportunity cost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용 개념은 다 기회비용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포기된 것이 근데 만약에 어떤 선택을 위해서 포기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때는 포기한 것의 가치를 다 합친 것이 기회비용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자, 포기한 것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이에요. 그렇게 갖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나와 있죠. 끝에 자, 포기된 것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이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기회비용은 선택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용 개념이다. 가지고 경제학에서의 비용 개념, 경제학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제학을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많은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경제학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인간의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경제활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도 역시 가장 기본적인 정의 하나입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생산한 다음에 생산물을 팔아가지고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이걸 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받는 사람한테는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럼 소득을 얻었으니까 소비하거나 저축하겠죠. 이게 바로 지출활동입니다. 소비 또는 지출활동. 가지고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데 관련된 인간의 모든 행위를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생산활동과 분배활동과 소비활동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제활동은 자, 가게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어가지고 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라고 해가지고 경제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주체 간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하나 나왔는데 뭐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씩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경제학에서도 경제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그 정도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가게와 기업 간에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가지고 기업이 만든 생산물을 갖다가 가게에다가 팔고 그럼 가게는 그걸 구입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기업으로 가면 기업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가게가 생산물을 구입한 다음에 지출한 돈이 기업으로 가가지고 기업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수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레비뉴라고 하는 거예요. 레비뉴라고 해가지고 자, 회계 공부하시잖아요. 회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익이라고 합니다. 레비뉴를 갖다가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기록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입이라고 그래요. 매출액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물을 판매해서 들어오는 돈 이거 갖다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입을 얻었죠. 그럼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수입을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생산활동에 참여한 가게에 배분하는 거죠. 분배. 그래서 가게는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또
기업이 생산물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거예요. 소득이 있으니까 생산물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을 갖다가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경제 주체 해가지고 여기는 세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가계, 하우스홀드하고 기업, 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가버먼트가 있습니다. 물론 범위를 넓히면 우리가 개방경제라고 하죠. 범위를 넓혀가지고 개방경제라고 할 때는 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죠. 뭡니까? 외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히게 되면은 저 외국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우리는 개방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제학 공부하실 때 파트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뒤에 국제경제학이 들어가요. 국제경제학이 바로 외국과의 관계를 갖다 주로 연구하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환율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환율이라든가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환율 문제, 또 거기다가 국제수지, 무역수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늘 뭐 신문이나 방송에 늘 나오지 않습니까? 이슈가 되는 게. 그게 바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맨 마지막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그 개방경제예요. 그리고 이제 개방경제를 뺀 나머지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되는 경제는 폐쇄경제죠. 이게 개방경제라면 당연히 이건 폐쇄경제 해가지고 클로즈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죠. 폐쇄경제라고 해서 자, 클로즈드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한 국경 내에서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경 내에는 당연히 가계, 기업, 정부가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경제활동의 주체해가지고 지금 가계, 기업, 정부에다가 외국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자, 이건 외국이라고 하는데 뭐 옛날 책에는 해외라고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해외, foreign 해가지고 해외라고 안 쓰고 외국 또는 한국은행에서는 국외라고 씁니다. 외국이 아니라 국외 해가지고 공식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활동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의 대상은 재화와 서비스예요. 근데 그 재화 몇 가지를 갖다 간단하게 구분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재화의 종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화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용도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생산재와 소비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개념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지나가세요. 생산재, 소비재. 뭐 생산재를 갖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재라고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재화라고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생산재가 되기도 하고 소비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가루가 있다. 농부가 생산한 밀가루가 있다. 밀가루는 그런데 제과점에서는 투입되는 원료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생산재가 되는 거죠. 가게가 밀가루 구입하다가 칼국수를 만들거나 수제비 떠먹는다. 이럴 때는 뭐예요? 소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화라고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 구분해 주시고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재화를 갖다 구분할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경제재하고 자유재에 먼저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뜻 다 아시죠? 잠깐 좀 체크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유재와 경제재를 구분하는 게 있죠. 자유재나 경제재나 다 인간에게 만족을 줍니다.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데 차이가 뭐냐? 자유재는 존재량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자유재를 갖다 우리 프리구스라고 그래요. 프리구스. 존재량이 무한합니다. 존재량이 무한하다면 이걸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공기라든가 햇빛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은 그냥 글자 그대로 자유롭게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자유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재는 경제활동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재화는 바로 경제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화는 바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해가지고 경제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자유재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용어는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프리구스 해가지고 자유재라고 하는 거. 다음은 두 번째로 두 재화 간의 관계에 따라 두 재화 간의 연관관계라고 그래요. 연관관계에 따라서 재화를 갖다가 대치재와 보완재를 구분합니다. 대치재는 뭐죠?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대치재예요.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뭐 커피와 요새는 뭐 녹차는 노인네들 많이 마시는 거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녹차 마시는 사람 커피숍 말고 녹차 파는 데 가서 돈 내고 마시는 사람 손 들어봐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차는 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공차로 바꿔놨는데 커피와 공차 또 아파트와 단독주택 이런 거 다 대치재가 되는 것이죠. 대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치재는 어느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면 두 재화가 대치재라는 거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피와 공차를 놓고 보세요.
커피하고 공차가 있다. 내가 공차를 좋아하고도 커피도 좋아하는데 공차 가격이 올랐습니다. 공차 가격이 오르면 공차는 적게 마시겠죠.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대신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이걸 줄이는 대신에 가격이 오르지 않은 커피 수요를 갖다 늘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공차 가격이 상승한 결과 커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가지고 한 재와의 가격과 어떤 다른 재와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두 재와는 뭐다? 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뒤에서 우리가 탄력성 개념 보는데 특히 이건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대치제의 경우에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 0보다 큰 재화가 바로 대치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치제에 대한 내용들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다 하는 거. 이게 바로 대치제입니다. 반면에 보완제가 있습니다. 보완제는 둘 다 재화인데 둘이 함께 결합됨으로써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갖다 우리가 보완제라고 하는 겁니다. 컴플리먼트리에 구스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완제는 특징이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건데 가장 대표적인 보완제에 뭐가 있나요? 자동차와 가솔린이 있습니다. 자, 중동전으로 인해 가지고 가솔린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가솔린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당연히 가솔린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가솔린을 갖다 적게 이용하려면 당연히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감소해야죠. 자동차 값이 오르니까 가솔린 수요가 반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두 재화는 보완제예요. 그리고 보완제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인 재화입니다.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래갖고 대치하고 보완제를 이렇게 확인하시는데, 근데 이건 직접적으로 또 첫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만약에 첫 문제 A, B 두 재화가 있다. A 재화 가격이 올랐다. A 재화 가격이 올랐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자 B 재화 수요가 감소했다면 두 재화는 무슨 재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B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다. 두 재화는 어떤 관계? 보완제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자 C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두 재화는 뭐냐? 그럼 대체제가 되는 거죠. 대체제, 이건 보완제. 그리고 A 재화의 가격이 올랐지만 어떤 D 재화는 수요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A 재화하고 D 재화는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을 때, 즉 대체제도 아니고 보완제도 아닐 때 독립제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 내용들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요 관계 확인하시고 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 마이너스인 재화다 하는 것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대치제, 보완제 봐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변화하는 방향에 따라서 재화를 갖다가 정상제와 열등제로 구분하죠. 정상제도 과거에는 교과서에서 우등제라고 그랬어요. 우등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쓰고 정상제라고 합니다. 노멀 구스. 그리고 이제 정상제가 아니고 열등한 재화가 있죠. 열등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대부분의 재화가 다 정상제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가 바로 정상제입니다. 반면에 열등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연탄, 난방용 연탄, 자, 소득이 낮을 때 할 수 없이 연탄 썼죠. 근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가스 한두 번 마신 사람들은 절대 연탄 안 쓰죠. 난방용으로. 물론 이제 소득이 더 증가하니까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기 위해서 연탄불에다가 뭐 구워 먹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난방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스 쓰죠. 도시가스 사용하지 연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철 9호선 5호선 출퇴근 때 지옥철 아닙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그거 탑니까? 안 타죠.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 택시 타거나 승용차도 길 막히니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안 쓴단 말이죠. 이게 바로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인 재화입니다.
물론 여기서 정상제하고 열등제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근데 소형 뭐 티코가 있다. 자, 티코 타다가 소득이 증가하니까 뭐요? 근데 소나타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타잖아요. 그럼 티코는 뭐요? 열등제죠. 근데 자전거 타다가 소득이 증가했다. 이제 티코 사겠죠. 그럼 그때 티코가 뭐예요? 정상제죠.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특이한 제와로서 기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또 처음에 잘 나옵니다. 아일랜드의 경제학자인 기펜이 발견한 거예요. 아일랜드 지방은 주식이 감자입니다. 농사가 안 되는 데예요. 근데 어느 해 감자 농사가 대풍이 들어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해야만 정상인데 가격이 폭락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현상을 직접 관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상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런 재화를 기펜제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 기펜제예요. 따라서 수요법칙의 예외죠. 수요법칙의 예외인 이런 재화를 기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기펜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기펜제, 기펜의 역설 의미는 확인하시거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기펜제 정도의 재화라면 이건 항상 열등제라는 거예요. 항상 열등제이기 때문에 절대적 열등제라는 용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펜제 항상 열등제이기 때문에 절대적 열등제라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펜제는 절대적 열등제다. 그렇다고 해서 열등제가 기펜제이냐? 그건 아닙니다. 열등제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펜제가 항상 열등제라고 해서 열등제가 기펜제인 것은 아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펜제의 경우에 가격 효과를 뒤에 가면 따지게 되는데 수요법칙의 예외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수요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가격 효과의 방향을 따지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기펜제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따라서 기펜제의 경우 가격 효과는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의 대체 효과보다 양의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기펜제의 가격 효과는 양 플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더 뒤에 가서 자세히 볼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의뢰 기펜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구분하실 게 사적제와 공공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사적제와 공공제. 프라이빗 구스하고 공공제는 뭐예요? 그대로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이런 재화죠. 사적재화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재는 우리가 시장에서 돈 주고 구입하는 재화 사적재입니다. 또는 사유재라고도 부릅니다. 프라이빗 구스인데 사유재. 반면에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국방이나 치안이나 또는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공급되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여러 가지 특성이 또 자세히 볼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시장 실패와 관련해 가지고 볼 것이고 원래 경제학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또 있습니다. 그걸 재정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공재, 소비에서의 비배제성이 있고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지고 이로 인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거죠. 우리가 도로 이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하려고 하죠. 국민이 세금을 내야만 세금을 가지고 도로 만든 건데 세금 안 낸 사람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 안 내고도 이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세금 안 내고 이용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공공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야기되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다 넓게는 공공재의 범죄에 포함을 시켜요. 공공재의 범죄에 포함을 시키는 건데 이제 이와는 또 별도로 가치재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공공재와 별도로 가치재라고 하는 개념, 메리쿠스라고 그래요. 이것도 뭐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언급될 수 있는 건데 주로 가치재라고 해서 컴포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재에 해당하는 것이 근데 뭐 교육 서비스도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가치재 범죄에 포함되는 겁니다. 넓게는 다 공공재 성격이 있는 거죠. 공공재 성격이 있는 건데 그래서 가치재라고 하는 것도 뒤에 가면 자세히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함께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엔 그 경제학의 분야도 좀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문제 나와요. 미시경제학의 연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또 거시경제학의 연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해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미시경제학은 글자 그대로 전체를 갖다 구성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미시라는 말은 작게 본다는 얘기죠. 전체를 갖다 구성하는 수많은 가게,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시장이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가 이걸 연구하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 작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이 내용 보고 뒤에서 이어서 보게 될 가계의 효용 극대화와 관련된 소비 이론, 또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예컨대 생산 이론, 비용 이론, 또 가계와 기업이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시장 이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다루는 이런 분야가 다 미시경제학입니다. 반면에 나라 경제 전체가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는 게 바로 거시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의 결정 원리, 그러니까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죠. 또는 증가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바로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실질 GDP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죠.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다루는 게 주로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국민소득의 결정 원리, 거기다가 고용, 실업, 물가 문제, 또 경기 변동, 경제 성장, 경제 발전 이런 걸 주로 다루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자, 거시경제학은 원래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세계 대공황 이후에 존 메이나드 케인스라는 학자가 등장하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래갖고 이걸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케인즈의 일반 이론 이후에 보편화된 분야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관점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가지고 두 가지를 갖다가 헷갈려만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미시경제학에 적용되는 원리를 갖다가 거시경제학에다가 적용하면 안 된다 해서 책마다 날 나왔던 게 뭐냐면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논리학의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구성의 오류에, 오류니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구성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거시경제 현상도 개별 주체들의 행동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거시경제학 교과서의 한 3분의 1 정도가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기초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거시경제 현상이 나왔다는 게 최근에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렇지만 예, 우리는 또 구성의 오류를 갖다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나오니까요. 자, 구성의 오류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게 절약의 역설 또는 저축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미시경제 현상과 거시경제 현상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미시경제 현상에 적용되는 원리를 갖다가 거시 현상에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오류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논리학에서는 부분에 타당한 원리예요. 부분에는 타당해요. 근데 부분에는 타당하지만 이걸 전체에 적용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구성의 오류 또는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fallacy of completion인데 completion을 갖다가 구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합성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구성의 오류. 그래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절약의 역설을 갖다 들고 있습니다. 절약의 역설. 절약이라는 게 저축을 얘기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볼 때 저축은 중요하지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비해야죠. 자, 소득이 끊어질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축을 해야 되고 저축은 올바른 일이고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저축은 적극 장려해야 됩니다. 근데 자,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어떠냐? 국가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는 당연히 저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돼요. 미래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축이라는 게 어떠냐? 예컨대 저축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일정한데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하잖아요.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면 나라 경제 전체에서 물건이 팔려야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거죠. 이걸 우리는 총수요가 감소한다고 표현합니다.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럼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니까 생산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겠죠. 생산을 줄이면 나라 경제 전체 국민 소득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저축은 원래 소득의 증가 함수예요. 근데 국민 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저축도 감소하겠죠. 저축을 늘렸는데
저축을 늘렸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국민소득이 감소해서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정치 침체와 함께 실업을 증가시키면서 저축마저도 감소한단 말입니다. 그럼 나라 전체로 봐가지고 저축은 많이 해야 돼요? 아니죠.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구성의 오류의 대표적인 예로 이걸 절약의 역설 또는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도 또 오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절약의 역설 또는 저축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절약의 역설의 오류는 뭘까요?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돈이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면 저축한 돈은 땅속으로 꺼지나요? 저 멀리 우주로 사라져 버리나요? 그게 아니죠. 저축을 하게 되면 저축한 돈은 뭐예요? 자, 어디다 저축하나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축한 돈이 뭐예요? 기업의 투자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축한 것만큼 투자로 연결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절약의 역설 자체에 또 오류가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절약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구성의 오류의 사례로 항상 제시가 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끝에 나와 있죠. 박스 안에. 절약의 역설은 저축이 투자로 연결돼 가지고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내용 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미시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아닌 게 뭐냐, 거시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아닌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경제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걸 갖다가 현실의 경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policy, 경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을 현실의 경제 문제에 적용해 가지고 국민 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를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경제 정책하면 의뢰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정책이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정화 정책이에요.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말. 또는 앞에다 경제자 붙여가지고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말 속에 경제 정책 전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흔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근데 경기가 침체해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감소해서 경기가 침체했습니다.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실업이 증가하잖아요. 참 고통스럽죠. 이것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뭐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그와 함께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라는 게 너무 좋아도 문제, 너무 나빠도 문제 이거예요. 너무 좋을 때는 인플레이션 문제, 너무 낮을 때는 실업 문제가. 그러니까 둘 다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쁘지 않게 적당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안정화예요. 그래서 안정화 정책이라는 말 속에 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목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악할 때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정책의 목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목표해가지고 단기적인 목표로 강조가 되는 게 완전 고용, 물가 안정, 또 국제 수지 개선 같은 것들은 단기적인 목표예요. 반면에 장기적인 목표로는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은 몇십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해가지고 생산 능력의 확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소득과 부의 분배를 개선하는 거. 빈부의 격차를 줄여가지고 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사회적 수요의 충족이라든가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보호 같은 거 다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학, 거시적인 목표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네 가지죠.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거기다가 국제 수지의 개선, 또 경제 성장. 가장 중요한 목표로 언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들 간에도 상충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들 간에도 상충관계가 있어갖고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그 기출 표시를 갖다가 최근에 한 5년, 6년만 표시해 놨어요. 그 예전에 있던 건 표시를 제가 표시해 놨던 걸 갖다가 편집하면서 너무 옛날 건 그냥 넣지 말자 해가지고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래 거만 나와 있는데 예전에도 28회, 17회, 12회, 10회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주 나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충관계가 뭐냐? 국제 수지의 개선과 완전 고용 간의 상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수지를 할 때 개선하려면
국제 수지를 갖다 개선한다? 그럼 수입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줄여야 되는 건데 수입을 줄이는 정책, 바로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의 개선을 위해서 총 수요를 갖다 억제하는 긴축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면 고용이 감소합니다. 긴축 정책, 총 수요를 갖다 줄이는 정책이에요. 그럼 당연히 고용이 감소해가지고 실업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은 져야 되는 거죠. 이런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상충관계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간의 상충관계 해가지고 이거는 그 유명한 필립스 곡선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관계예요. 필립스 곡선은 뒤에 가면 별도로 한 챕터 봐야 됩니다. 그 정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실업을 줄이고자 하려면 물가를 희생해야 돼요. 둘 다 완전 고용을 유지하면서 물가도 안정시킨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갖다가 우선시하려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가를 갖다 안정시키다, 인플레이션을 갖다 억제하려면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건 불가피한 겁니다. 이렇게 갖고 정책 목표 안에도 상충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중심으로 파악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경제 안정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표로 하는 게 완전 고용도 이루면서 물가 안정도 이루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한 또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이 있어갖고 수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하죠. 만약에 재정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리출과 조세가 있습니다. 정부리출과 조세 같은 재정수단이 있죠. 재정수단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할 땐 이걸 피스칼 폴리시라고 그래요.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건 정부가 하는 거예요. 재정정책의 주체는 정부다. 자,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금리. 또 금리와 직결되는 게 바로 통화량이 있습니다. 통화량 M이라고 하고 금리를 갖다 R이라고 한다면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움직이는 게 뭐냐? 이거는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마니터리 폴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통화정책. 그래서 마니터리 폴리시. 이건 주체가 누구냐? 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원래 중앙은행은 정부와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자,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재정정책 해가지고 구분해서 얘기하면 주체가 다르고 또 수단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기타 이제 환율 등의 외환 수단을 갖다 이용하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근데 유도적 개입이라든가 유도적 개입 이거는 근래도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죠. 슬그머니 옆구리 찔러서 슬그머니 옆구리 찔러가지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흔히 갖다가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넛지라고 하죠. 넛지라고 해가지고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용어고 책 제목이기도 하죠. 선스타인이 쓴 책 제목. 가지고 슬그머니 옆구리 찔러서 바람직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부작용도 없는 제일 좋은 정책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을 행동경제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의 변경 같은 거 다 포함됩니다. 또 한 가지 경제학을 구분할 때 우리가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을 구분합니다. 자, 실증경제학은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 이론은 다 실증경제학으로 보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분야가 바로 실증경제학이에요. 그런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소득이 증가하면 대부분의 저하는 수요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증경제학이에요. 근데 규범경제학은 노머티브라고 그러죠. 노머티브 이코노믹스 해가지고 가치 판단 또는 당위성이 포함되는 거, 당위성 개념이. 가지고 결과가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 현어가 다 달라요. 그렇게 하고 가치 판단 또는 당위성이 개입되는 이런 내용들은 다 규범경제학이고, 규범경제학은 주로 경제 정책 분야가 규범경제학에 해당하는 거죠. 뭔가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 사람들 견해가 다 달라요. 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하는 것도 견해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규범경제학의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이제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만 확인하시면 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들.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맞아야죠. 어쩌다 아주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 그건 버리고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어렵게 나오는 내용 때문에 시간 많이 버리고
노력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시간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